일제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을 때 사실은 유림들이 유림이 뭔지 아시죠? 유림들이 독립운동에 소극적이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편견과 그런 소문을 일거에 깬 고향이 어디겠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독립과 통일이 되는데 우리 안동 지역의 교계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앞장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스코필드 박사님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우리들을 이사시켜 놓고 나서는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셨죠. 근데 시골서 온 아낙네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병상 시트 세탁해서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때 뜨거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돗물도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물물 약수터에 가서 겨울에 그 빨래 하시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한데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셨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점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 점심을 싸는 도구인 도시락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11시 50분쯤 되면은 학생들 몰래 밖에 나가서 뒷동산 가서 산책을 했어요. 7년 동안 하니까 체력이 좀 붙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서울대학을 그만두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백수라 그러는데 백수지만 바쁘거든요. 여러분 백수 과로하다가 죽는단 말 아세요? 근데 저는 백수가 과로를 하는데도 아직도 잘 버티는 거는 그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잘 걸어서 체력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쌀밥이라고 하는 거는 7년 동안 명절날 생일날 같은 때밖에 못 먹었고, 아침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 먹고, 저녁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사실은 다 커요, 워낙은. 우리 아들도 지금 180, 우리 사촌형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78인데 175. 큰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거는 그때 어려움을 겪어가고. 아니, 어디 가서 인사하면 사람들이, TV에서 볼 때는 크던데 왜 이렇게 작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한 번씩 월세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학교 요새 말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 클래스메이트의 아버지가 서울대학 교수셨습니다. 그분이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더니, 우리 병원이한테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안동분이세요. 전 정말 어릴 때부터 안동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그 말씀은 흉내 못 내요, 경상도 말은. 그렇지만 너 공부 잘한다면서, 취직해야 된다면서, 취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경기중학 들어가면 등록금 대줄 테니까 시험 한번 봐봐라.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부해갖고 경기중학 시험 봐서 붙었더니 이자, 영자, 소자, 이영소 선생님이 저를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여러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등록금 컸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가끔 생활비도 주시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국가의 은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한테는 커다란 은인이죠. 네, 그분께서 1920년에 비자 연장을 안 해주시는 형편으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신 상태인데, 캐나다에 가서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55년에 정년 퇴임을 하시고 우리 8년에 들어오셨나요? 그 응한 이야기를 잠깐. 그렇습니다. 이제 20년에 출국하셔서 55년까지 35년 동안 토론토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셨고, 그분은 지금 카나다 국가에서 그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로 뽑힌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것을 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갖고서는 나 여기서 강의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냥 눌러 앉으셨어요. 중앙대, 서울대, 연대에서 강의하셨는데 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다시 한국에서 계셨는데 그동안에 그 장학사업도 하고 또 자선사업도 했는데 무슨 뭐 큰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모아서 또는 당신이 1920년부터 쭉 월급 받은 것 중에서 반 모은 것으로 유린보육원, 봉은보육원 경영에 협조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좀 도와줬는데 제가 그 중에 수혜자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것 이상으로 경제적 도움 이상으로 제 인격 형성에 아주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죠. 여러분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 보니까 되게 13세에서 18세까지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그분을 13살에 만나서 그분 돌아가신 23살까지 10년 동안 같이 옆에 오셨기 때문에 제 인격은 전부 그분이 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기 아니면 대학생 시절인데요. 혹시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선생님에게 아니면 또 한국 사회 당시에 매우 강조한 가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저 개인한테 가르치신 것도 있고 한국 사회의 메시지도 많이 던지셨는데 저 개인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되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한번 거짓말 해봐라. 나중에 그 거짓말 덮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덮어야 된다. 또 덮어야 된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비경제적이냐. 그러니까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는 비둘기처럼 대하고, 강한 사람, 특히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그분이 살아온 사실은 생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비판 정신을 길러라. 물론 건설적 비판 정신을 길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1986년에 대통령 장충공원에서 뽑지 말고 직선으로 하라고 하는 대학 교수 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서울대학교 성명서도 작성하고 뭐 학교 그만둘 뻔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또 도와줘서 잘리는 걸 면했습니다만 하여간 건설적 비판 정신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가 주목할 만합니다. 국력을 키워야 된다. 국가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말씀이죠. 제가 그분하고 서울 대학로 아시죠? 대학로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교수처럼 생긴 분이 오셔서 꾸벅 인사를 하니까 스코필드 박사가 누구십니까? 했더니 제가 서울법대 이한기 교수입니다. 했어요. 뭘 가르치십니까?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했더니 느닷없이 세상에 없는 걸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으면 창피하지 않으세요? 놀랬어요. 그래서 당황한 다음에 숙소에 가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1차 대전도 경험하고 2차 대전도 경험하고 2차 대전 후에 미소 패권 다툼도 봐왔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고 국력이다. 국제법은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력을 키우라고 가르치신 것은 저한테고 1960년대에 사회에 던지신 메시지도 상당히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 부정부패를 없애지 못하고는 절대로 경제 발전도 있을 수가 없고 나라 발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해방되기 전에는
조선 독립의 필연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1960년대에는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고 코리아 타임스, 코리안 리퍼블릭인가 거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다 글을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1980년대에 김수환 추기경이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하셨다면은 1960년대에 사회를 그나마 좀 깨끗하게 하시는데 크게 기여하셨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정말 위험한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비판, 김종필 비판, 누구 비판 막 하시는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 독립유공자죠. 둘째 외국인이죠. 손을 못 댔어요. 또 김수환 추기경이 정말 추기경이라 손을 못 댔듯이. 그래서 그 60년대 영향력은 아주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수능 봤죠? 다 기억하시죠?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수능 날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울산시에서 이제 수능 끝난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토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앞에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끝나고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사진. 그때 혹시 스코필드 할아버지께서 선생님께, 야, 도움 안 되는 딴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혹시 자문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스카이 대학이 어디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 있는 대학인데. 네. 신학대학인가 보네. 근데 사실은 제 일생을 그분이 다 좌우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경제적 배경을 가졌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44세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막내였어요. 참 생산적이셨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땐 벌써 환갑이세요. 그래갖고 고1 때 벌써 나 빨리 취직해서 월급 타다가 어머님 드려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약수터 가서 세탁하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 많이 흘렸죠. 근데 아무래도 취직해야 되겠다. 취직 어디가 좋을까? 역시 공학을 공부해야 취직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화공학을 공부해서 충주비료 취직하는 것이 저의 청운의 꿈이었어요. 고1 때. 그래서 이과 가야지. 그 수학, 물리, 화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되죠? 고1 때 고3도 가르치시고 고1 우리 반 가르치시던 화학 선생님이 10월 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군이지 와. 그래서 갔습니다. 교무실에 갔더니 이것 좀 채점 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채점 혀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고3 모의고사 문제예요. 제 고1인데 선생님 저 고1입니다. 고3 문제를 어떻게 채점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거의 다 단답형이요. 다 될게요. 그래갖고 채점한 경험이 있어요. 그날을 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뿌듯하게.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건데, 고3 올라갈 때 학생들한테 문과 갈 거냐 이과 갈 거냐 지망하라고 그러는데 전 당연히 이과죠. 근데 저희 클래스에 480명이 있었는데 380명이 이과 간다 그러고 100명이 문과 간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단났어요. 문과 더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가라 그러는데 누가 말 듣나요? 각계격파로 20명씩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설득을 하는데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생물 선생님이 20명 모아놓고 백지 하나씩 다 나눠주더니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써내라는데 다 써내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다는 못 알아듣고 써내라고 하는 말만 알아듣고 이렇게 무슨 시시한 질문을 하나 아주 성의 없이 5개를 써냈더니 딴 애들은 10개, 15개 써내고 저만 5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은천 너 반항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 정말 5개밖에 몰라? 5개밖에 모릅니다. 너 중학교부터 다녔어? 고등학교부터 다녔어? 했어요.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5년 다니고 나머지는 정말 5개밖에 몰라?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같은 학교에서 5년 다니면서 나무 이름을 5개밖에 모르면은 관찰력이 부족하다.
관찰력이 부족하면 절대 이과 가면 안 된다. 너 문과 가라 그래갖고 문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아유 큰일 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공과대학 가서 충주비료 간다고 했거든요. 집에 가서 충주비료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학교 앞에 가보지도 못한 분이지만 시집 오기 전에 잘 사드셨는지 서당에서 저 개인 교습을 받으셨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좀 알으세요. 그래갖고 그럼 잘 됐다 법대 가라. 법대 가서 40패스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도 아까 제가 좀 어리버리하게 보였죠. 우리 김재현 박사님이 일이 나올 때 나도 나오라는 건지 여기 나왔더니 저기 들어가 있으라고. 제가 상당히 좀 어리버리해요. 지금 문맥을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왜 법을 안 하시고 경제학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참 잘 됐다고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그 김근태 의원 아세요? 왜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김근태 의원이 저보다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근태 형, 나 법대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 법대 안 맞아. 법대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맞냐고 그랬더니 법대 가서 40패스하고 판검사 변호사 될 텐데 판사는 칼날 같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 우유부단하잖아. 검사는 강압수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 마음이 약하잖아. 변호사는 가끔 흑을 백이라고 주장하고 백을 흑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너 거짓말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성경반에 있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성경 배운 게 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스코필드 박사님에게 배운 것이죠? 네. 저희 집은 목사님 그냥 다 고백해도 되죠. 저희 집은 그냥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우리 저 어머니가 1년에 제사 10번 지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또 집안에 대가 좀 끊겨서 제사 못 지내는 집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제사 받아다가 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는 10번은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스코필드 박사님이 등록금 대주시면서 교회 가라고 그래갖고 뭐 등록금 대주고 교회 가라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저 중1 때부터 지금까지 55년 교회 다녔어요. 저 개근입니다. 아니, 개근이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1년에 한 50번 정도는 갈 거예요. 그 정도 저 개근인데 그때 스코필드 박사님의 성경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숙명여고반, 경기고등학교반, 서울사대부고반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중에 성경반에 김근태 씨하고 같이 소속돼 있었는데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 저한테 결정적 영향을 미치신 게 지금 여러분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죠. 1962년에 시작됐죠.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분밖에 안 끝났는데 한국의 소득격차, 빈부격차 크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더욱 부자 된다.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욱 더 가난해진다. 빈익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그분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저보고 그러니 너는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공부해갖고 일생을 그거 하라고 가르치셔서 그냥 오늘날 요새 동반성장 운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동반성장 운동한 게 물론 이 동반성장 운동이 한국에 지금 양극화가 심하지 않으면 했겠습니까? 근데 양극화는 심하고 저는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생각은 나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반성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두 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되게 이뻐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도 다들 20대, 30대로 보여요. 괜찮죠? 선생님 예를 봐서 목사님, 네. 외모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코필드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큰 영향을 미친 게 평생을 갔잖아요. 선생님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젊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학생들 개개인한테 말씀도 드리고 싶고 사회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국이 제일 필요로 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지금까지는 외국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갔고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실행하면 됐는데 이제는 한국이 이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창의성이 필요하잖아요. 창의성이 뭐예요? 세상을 또는 사물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창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태양이 도는 줄 알았더니 지구가 도네. 지구 네모라더니 둥그렇다네.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든지 남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 아무나 못합니다. 질문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죠. 호기심이 어디서 나와요? 독서예요. 독서. 사람 만남. 여행에서 나오는데 요새 여행들은 많이 하대요. 전 정말 중학교부터 심지어 대학 때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수양 여행 학교에서 갔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차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 번도 수학여행 못 갔습니다만 요새 여행들 많이 가요. 제 딸이 지금 노처녀인데도 그냥 막 혼자서 동남아 여행도 가고 혼자서 앞으로 파리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럽도 막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데 독서를 안 해요. 또 우리 딸은 독서 좀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사람 만남을 안 합니다. 사람 만남을 꼭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대개 애가 하나 둘밖에 없을 테니까 우리 이 애지중지하는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만나면 어떡하나 해갖고 처음에는 좋은 애하고 사겨 그러다가 금방 아예 나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들도 좋은 사람 몰라보는데 애들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우리들도 그냥 돈 꿔달라면 돈 꿔주고 다 띄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알 리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좋은 애들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나쁜 애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좋은 애들 아무리 따라가려도 못 따라갑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영국 대사 하던 아들이 와갖고 영어를 선생님보다 훨씬 잘해서 나도 쟤처럼 돼야지 하는데 오늘날 걔 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애들 지각하는 애들 와갖고 남들 때리는 애들 좀 내가 보기에는 흉악한 생각하는 애들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건 참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좋지 않은 사람 오히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독서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여행도 역시 좀 하고 그리고 계속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독서 그리고 사람 만남 많이 하세요. 넌 들으십니까? 네.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또 민족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의 또 스코필드 관계 이야기가 같지만 평생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는 선교사였고 의사였고 남의 민족을 사랑하는 인문주의자였고 수의학자가 뭔지 알죠? 수의학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멍멍이 샵 운영하는 사람, 전문용어로 말하면 팻 클리닉, 이렇게 수의학 전문 세계적인 그것도 이런 분의 이야기를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말 동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지금까지 갖게 하신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가고요. 한마디만 더, 오늘 아무래도 세팅이 교회 세팅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55년간 개근하셨는데 아직 장로님이 안 되셨다면서요? 여기 그냥 폭로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선 바탕이 좀 안 됐잖아요. 저희 집이 전통적인 유교 집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좀 놀고 스코필드 박사한테 가서 성경 배우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초가 부족해서 장로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좀 게을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수 되자마자 저 교회 가서 요새 또 반사라고 그러나요? 반사. 고등학교 반사 노릇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루는 어떤 부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인가 선서? 네네네. 200 몇 개 질문서를 주더니 이 질문서에 모두 다 예스로 하는 사람만 반사하지 여기서 예스 못한 사람은 하나라도 예스 못하면 반사 안 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났다 그리고서 그거 내라 그러는데 안 냈어요. 그래서 반사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서 예배 보고 교회에서 무슨 활동 행사 있으면 좀 참여하고 했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처럼 주차장 가서 주차 관리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다가 2006년 제가 총장 마지막 했는데 미국에 출장 중인데 집에 전화가 걸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장로 후보에 올랐대요. 장로 후보. 근데 장로 후보를 내가 지원해야지 무슨 후보에 올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 중에서 생년월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끊어갖고 그 중에서 10명 뽑는 건데 200 몇 명이 됐는데 우선 첫째 당신이 될 수가 있느냐, 둘째 당신이 되면 어떡하냐, 준비도 하나도 안 사람이 어떻게 장로 되냐. 그래?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대원 목사는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목사님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름을 좀 빼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느님이 정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걱정됩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정하시기는 다 투표하는 건데 무슨 하느님이 정하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 걸었더니 참 잘 됐습니다.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2009년 제가 총리 되기 전에 1개월 전에 또 장로 선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안 되면 창피하고 되면 곤란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생년월일을 딱 잘라서 200명 중에 이번에는 7명 뽑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1차에서 12명 뽑고 2차에서 7명 뽑는다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12명 후보에 올랐어요. 1차 투표에 합격이에요. 근데 오전에 해놓고 오후에 5명 뽑는다는데 지금 어떡하지? 그래갖고 만난 사람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막 그러고 다녀서 그랬는지 역시 안 됐어요. 그래갖고 2009년 8월입니다. 안 되고 2009년 이제 총리 지명받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라는 거 아시죠? 정말 전 너무 억울해요. 전혀 관계도 없는 질문 막 해갖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있었던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이렇게 전부 생각할 걸 아마 국회의원들이 유도하는 모양이죠. 엉터리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저 장로 안 된 걸 알고 있었는지 예상 질문 하나가 조그만 교회에 장로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총리가 되냐. 이런 예상 질문이 저한테 와서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세상 일은 가이셔가 하는 거고 하는 일은 다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걱정이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시시한 질문이라 그런지 저 질문이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사람들은 아주 뿌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고 대한민국 총리도 한 사람을 장로 안 시켰다.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지 아냐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역시 권사 투표에서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소문이 이거 그 다음은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정은찬도 장로 안 시켜줬는데 그 마누라쟁이는 좀 권사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해갖고 원로 권사들한테 이렇게 자꾸 바람이 불어갖고 저는 이제 장로 선거 2번밖에 못 나왔습니다. 나이가 돼서 60 몇 살 넘으면 안 시켜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좀 적어서 권사 3번째 도전해갖고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원하냐고 그랬더니 당신과 달라서 나는 사실 속으로는 원했는데 안 된 거다. 당신은 속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안 됐잖아. 그런데 지금 권사되니까는 집이 말이 아니에요.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가서 살죠. 오늘 수요일이죠. 아침부터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날도 오후 살죠. 주일 날 또 반나절 이상 살죠. 그래갖고 집안이 좀 과거보다 못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사모님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지도자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좀 한국교회와 사회를 같이 깨우는 일은 또한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말씀을 참 잘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시 동반성장의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오늘 또는 과거 몇십 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큰 어른, 큰 바위 얼굴이 스코필드 할아버지셨고, 그분 영향으로 이제 교수하시고 경제학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동방성장이죠. 에? 동반성장입니다. 네. 제가 한 1000번을 외웠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반성장. 동반성장. 되게 어려워요. 웃지 마세요. 하다 보면 동방이 돼요. 동방성장.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동반성장. 이게 뭡니까, 그런데, 선생님? 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응, 받침이 이응 하면은 니은이 이응화된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다들 동방 하는 거예요. 동방성장 하는 건데요.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성장하는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함께 나누자니까 그냥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수적인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동반성장이 마치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주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좀 고치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GDP가 100이라고 하고 그 100이 부자한테 50분배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50분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그 GDP 100을 예를 들어서 110으로 올리되 분배는 종전처럼 하면 55대 55로 분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들은 밥 먹을 것도 있고 여유까지 있는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려니와 밥 먹을 것도 없으니까 늘어난 부분은 좀 다르게 나누자. 55대 55로 하지 말고 54대 56, 53대 57, 심지어는 사정이 아주 급박하면 52대 58로 나누어도 부자도 더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도 더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얻게 되는 정도가 부자들이 더 얻게 되는 정도보다 크죠. 이게 바로 동반성장이에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는 지금보다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취지인데,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초대위원장으로 일하던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만 다루지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반성장연구소는 그것뿐이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이런 동반성장을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서울대학교에 지역균형 선발제도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학생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제도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골고루 오게 하려고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두세 사람 정도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1000명 뽑고 나머지 2000명은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것이 제가 총장 때 도입한 지역균형 선발제도입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한간 동반성장은 개성공단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성공단 계획한 것에 40%도 안 됐어요. 이거를 완성시키고 해주, 원산, 신의주에 공단을 더 만들어서 한 10년, 15년, 20년 지난 다음에 통일이 뭐 별건가 이게 통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하려고 정부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뭐 다른 국가 간의 동반성장은 지금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 많이 오죠. 300만이 더 와요. 그 2011년인가 12년부터입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로 뽑힌 이후입니다. 또 만리장성이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거 아시죠? 그게 2007년에 결정됐는데 그 이후로 신문에 안 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만리장성 많이 가요.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 간의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록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모르지만 FTA라는 거 있죠. FTA를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이익 보는 사람도 많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이익이 될 것 같다 해서 한국하고 중국, 뭐 한국하고 미국 FTA를 하면 그거는 국가 간의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누면서 좀 살자라는 것, 쉽게 말하면 뭐 정상적인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 여러 가지로 확대 적용이 되겠네요. 동반성장이.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매달 원래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에 최근에 주제들이 뭐 장애인 기업과 비장애인 기업 간의 동반성장 이런 것도 있고 또 연금 문제 같은 걸로 해서 노년층과 청장년층 간의 동반성장 그런 식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우리 역사에 다 있었어요. 두레라는 거 아시잖아요. 또 조선조의 정종 이후에 나온 향약이라는 거 있었죠. 또 지난 경제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했죠. 또 정말 이 부근에 정말 좋은 분들 계셨잖아요. 경주 최부잣집 얘기하시죠? 400년간 농업 생산성을 올려가지고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독립자금 무지하게 많이 되고 나중에 대학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저 동반성장의 예고. 지금 김제에도 그 장부잣집 얘기가 있어요. 장씨 부잣집.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역사상 동반성장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신, 우리 속담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동반성장의 개념이 사실은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거고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제가 버릇없이 막 말씀드리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은 구약은 잘 모르시는지 구약 별로 안 가르치시고 신약만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애들한테 구약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신약도 못 알아듣는데 구약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신약만 가르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약도 그때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동반성장 하라고 해서 가르치셨는지 구약의 레위기나 룻기 같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레위기는 좀 길지만 룻기는 좀 짧죠. 룻기 4장밖에 안 있었던 것 같은데 레위기에 있는 그 구절 좀 몇 개 읽어드려도 되죠? 그다음에 룻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가 훨씬 쉬워요. 룻기보다 말이.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어요? 그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쉽게 이해되죠? 추수할 때 구석구석 하지 말고 좀 일부 남겨갖고 행인도 또 동네 사람들 좀 해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 보고 이익 많이 올린다 혼자 독식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란 말이 아니고 당신들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중소기업한테 일부 좀 나눠주면 그 중소기업이 더 튼튼해져 갖고 기술 개발하지, 해외 진출하지, 또 뭐 고용 안정자금 쓰지 그렇게 해서 튼튼해지면 협력하는 관계니까 너희들도 좋아지지 않느냐. 이거가 다 동반성장 개념이고 레위기하고도 통하는 것 같은데 룻기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말이 어렵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다 아시죠? 나오미, 보아스, 룻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런 것들이 다 동반성장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전통도 그렇죠. 또 사실은요, 우리 이 동반성장이 우리 인간성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고 노르웨이 속담에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러니까 혼자 그냥 금방 성장하고 허물어질 거면 네 멋대로 해. 그렇지만 같이 오래오래 잘 살려면 같이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것이 동반성장의 구호입니다. 그 말 멋있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김 박사 편하게 원하는 대로 다 해. 안기총 회장님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사실은 제가 서두에 쫓겨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런 음악회나 콘서트를 거의 한 지금 7, 80번 넘게 전국의 대형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에 장엄하게 예배를 30분씩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저 뭐 좋다 나쁘다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시간 20분밖에 안 썼어요. 1시간 20분. 저희가 조금만 더 써도 되죠? 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면 그때 바로 끝낼게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괜찮을까요? 자동으로 박수가 나오는구나.